문어가 이제 최상위 포식자로 올라가면 이제 인간을 마음껏 유린할 것이다. 문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촬영하고 밤에 배고프면 인간 숙회 시켜 먹고.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괜찮아요. 지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란 단어 쓰지 마. 지구도 기분 나빠. 인류 멸망. 네, 우리는 인류. 우리야,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본격 ESG 전문 유튜브 서브원과 함께 SG 진행을 맡은 저는 파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1화 게스트였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장님이었죠. 장동민 씨에 이어 2화의 게스트도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서브원이 말이죠. 광고 방송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모셔보죠.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 오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쑥스럽긴 하겠지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궤도 씨와 저는 조금 인연이 있어요. 그럼요. 제가 KBS 2라디오에서 김태현의 프리웨이라는 방송을 진행을 할 때 제 월요일 게스트로 나오셔서 과학 같은 소리 하네라는 그 코너명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죠. 사실 그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은 그렇죠. 한 20분 됐나? 그래서 이렇게 또 오니까 충분한 시간, 너무 좋다. 네. 그때 아쉬움을 이제 오늘 다 모아서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브원과 함께 SG, 사실 이제 ESG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초대 손님으로 모신다. 조금 의아스럽긴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ESG. 사실 그 오늘 주제가 환경오염, 또 기후위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과학이랑 너무 관련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네. 옥탑방 문제아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류는 멸망한다. 그 멸망을 미루는 게 조금 더 연기하는 게 과학자의 사명이다. 또 국내 최초 지구 종말 공상과학 버라이어티, 이런 프로 있었습니까? 아포칼립스 혼돈의 지구방위대에서도 또 출연을 하셨고 그 중에서 이제 기후묵시록이라는 편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방송에서 이제 이런 지구의 미래,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아마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금성과 비슷해질 수 있다. 금성 같은 경우가 사실 과거의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구보다 태양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따끈따끈한 날씨일 것이다. 굉장히 날씨 좋은 해변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온실 효과로 인해서 점점 심해지니까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 온난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표면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행성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금성이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에는 지구와 같은 환경이었을 텐데 이것이 온실 효과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운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온실 효과랑 그 온난화를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온실 효과는 생명체가 이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온실 효과는 약간 이불을 덮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가스들로 이불을 덮게 되면은 따뜻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우리가 이제 추우니까 이불을 덮으면 따뜻해지잖아요.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어떤 원리네요. 네, 왜냐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니까 막 구스다운 같은 이불을 너무 많이 덮으니까 나가야 될 에너지가 못 나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45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하지만 온난화는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한 20-30억 년 전에는 금성이 이제 물이 존재할 만큼 굉장히 또 온화한 환경이었는데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져서 온난화가 되니까 지금의 약간 불지옥 같은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지구도 금성처럼 변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Today, we once again set the doomsday clock to express a continuing and unprecedented level of risk.
It is 90 seconds to midnight. 자, 방금 보신 영상은요,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단 90초, 1분 30초 정도 되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핵 위협, 인공지능,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가 지구의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는 건데, 자, 궤도 씨에게 첫 질문부터 좀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는 멸망할까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 지구는 멸망하지 않는다. 지구는 아무런 일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네, 하지만 인류는 멸망할 수 있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게 되는 그런 대답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구를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 우리 머리에 있는 뭐 이가 이 인간을 걱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가 아무리 인간에 막 이 인간이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인간은 이가 있는 줄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뭐 지구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자체는 적고, 다만 이제 이 환경 자체가 변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짚고 넘어가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기 혹독한 환경이 될 수는 있죠. 예, 뭐 특히 지난 여름 보시면은 그 온 지구가 기상이변으로 정말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미 우리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네. 좀 날씨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전 평생 에어컨을 집에서 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난 한 4, 5년 동안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더워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네,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전 세계 곳곳에 폭염, 가뭄, 산불, 폭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피해를 입혔고, 네이처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과학사진 13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내세운 사진이 바로 이 이상기후와 관련된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진이 그 지난 6월 캐나다 산불 여파로 주황색 연기로 뒤덮인 미국 뉴욕을 보여줍니다. 아, 저 뒤에 있는 게 안개가 아니고 산불로 인한 연기군요. I love 뉴욕 보이시죠? 이게 참 뉴욕입니다. 상징적이네요. 네, 뉴욕입니다. 산불이라는 것 자체가 도시 전체를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네요.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우리가 산불 하면 그냥 심각한 그 재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인류 전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었는데, 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었고요.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그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빙하로 손꼽히는 노르웨이 에스트포나의 만년설이 녹아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지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가정을 하잖아요. 지구의 기온이 평균 1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1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요. 뭐 녹을 수 있지, 좀 녹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 좀 녹으면 뭐 좀 밍밍해지겠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바닷물이 좀 덜 짜지나? 이 네, 정도? 들짜지나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 얼음이 녹는다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이 전체 지구에 이 물을 섞어주는 쉽게 말해 약간 해수의 대순환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대순환을 만드는 게 바로 이 극지방의 그 물의 염분 농도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뭐 뜨거운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고 욕조에서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왼쪽 끝에 이제 뜨거운 물, 오른쪽 끝에 차가운 물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틀어놓고 이제 목욕을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섞죠. 섞어줘야 전체적으로 미지근해지죠. 네, 요걸 해주는 게 극지방의 염분 농도예요. 극지방으로 가면은 이제 염분 농도가 높은 물들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 물을 적도지방으로 밀어내면 적도지방의 그 뜨거운 물들이 다시 이제 극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오션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게 회전하고 움직이는군요. 그런 어떤 농도 차이와 온도 차이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빙하가 녹는다? 담수기 때문에 이 극지방의 염분 농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무게가 밀도가 이제 상당히 낮아지니까 내려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제대로 섞어주지 못해요. 네. 아, 이 해수가 움직임이 둔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손으로 섞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떤 구간은 발을 잘못 넣으면 거긴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데라 아 뜨거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너무 차고. 네, 얼음물 용암 이런 느낌이라 딱 여기서만 목욕을 해야 되는데 섞어주면 훨씬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좁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극지방은 거의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적도지방은 거의 불지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순환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빙하가 녹는 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평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뭐 1도가 올라가, 뭐 2도가 올라가, 조금 따뜻해지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봄날에 15도나 16도나 그게 뭐 별 차이가 안 느껴지듯이. 근데 이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뭐 여기 계신 제작진 분들한테 10,000원씩 준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 인류한테 10,000원씩 준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 불가능하겠죠.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평균 기온 1도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오늘 날씨 뭐 우리 도시 온도가 뭐 조금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1도가 오르면은 빙하 녹고 그다음에 2도 올라가면 뭐 이제 뭐 해수면이 상승해가지고 뭐 마이애미나 뭐 맨해튼 같은 바다 인근 도시들이 잠길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가뭄, 홍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난민도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극화되니까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을 보유한 그 지역이 좁아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식량을 재배하는 지역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식량 싸움이 벌어지고, 지역 싸움이 벌어지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느낌이 좋아요. 우리는 괜찮아. 온도가 나쁘지 않아. 네. 그런데 아마 살기 어려워진 국가들, 아마 강대국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침범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뭐 러시아처럼 이제 굉장히 그 추운 지역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쪽 지역이 더 추워지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이 나올 거고 또 자신들이 생존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 약탈들이 벌어질 것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또 강력한 선진국들이 자국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밖에 없고 점점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끝나는 겁니다. 자,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으로 조금 변화를 좀 줘보도록 하죠. 궤도 씨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역시 아주 즐거운 또 흥미진진한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천문 우주학을 연구한 전문가에게 기대할 법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 질문과 대답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침착맨 유튜브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의 은하 공전을 쫓아서 달리기 바쁘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은 중량과 무게가 있으니까 인력과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유령이나 귀신은 그게 없으니까 지구가 회전하면 그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는 지구의 회전 속도만큼 계속 뛰어야 된다. 그렇죠. 기반하네요. 그 과학적인 존재가 아닌 뭐 귀신이나 뭐 산타클로스 뭐 이런 분들에게 과학적인 것들 설명을 좀 붙여서 재밌게 해석을 해보는 게 일반 대중들이 그냥 과학을 받아들이기보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과학적인 영역에서 과학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노력을 많이 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야, 이거 흥미롭네요. 그래서요, 서버원과 함께 SG에서도 몇 가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지구의 산소 농도가 2배로 높아진다면? 사실은 과거에 좀 비슷한 경험이 있죠. 지구가 좀 오래 전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뭐 풍족한 재화들이 있고 산소농도 높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은 그 생명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 SF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왜 큰 어떤 괴수화된 그 곤충, 그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화석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잠자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녀석들이 아니라 거의 그 새 정도 수준의 컬럭컬럭하는 느낌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충분히 높은 산소 농도나 뭐 그런 거를 뭐 에너지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면은 생명체 크기가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예, 그냥 먹을 게 풍족하니까. 사실 인간이 이제 지구의 주도권을 잡게 된 것도 영장류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 작은 게 유리합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먹을 게 없을 때. 네, 공룡 형님들이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는 먹을 게 많았거든요. 이때는 그 정도로 크고 흉폭하고 이래야 이제 네가 대장이구나 이럴 수 있었는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먹을 게 줄어드니까 오히려 영장류나 설치류 같은 좀 작은 생명체들이 기회를 얻었고 큰 분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뛰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는 덩치가 큰 사람이 이제 대장 노릇도 하고 유리한데 그렇죠.
만약에 배가 난파돼서 바다를 표류하게 되면 덩치가 크고 식사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견디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금 마르고 작은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올라간다. 주우재님 같은 분들 아주 안전합니다. 왜냐면 별로 입맛도 없어 어차피. 저도 약간 안전한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태훈님도 안전하시고. 그렇군요. 네. 식탐이 좀 없는 분들 평화롭죠. 두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를 포함한 현 생명체가 멸망한다면 지구는 어떤 행성과 비슷한 상태가 될까요? 멸망한다면 아마 금성처럼 될 것 같아요. 표면 온도도 굉장히 높게 올라갈 거고 그 450도의 표면 온도가 지금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그 화덕 피자 그 안쪽에 화덕이 450도 정도 됩니다. 거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는 갈 수 있지만 죽겠죠. 피자가 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될 거고 생명체가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완전히 모든 생명체가 전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때 왜 이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들이 멸망했지만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더 몸집이 작은 인간 같은 존재들은 이제 생존을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인류가 멸망을 한다. 그럼 지구는 어떤 생명체들이 주로 살아남고 또 출현을 하게 될까요? 너무 재밌는 질문인데 과거 지구 역사를 보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늘고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종이 또 번성을 합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새로운 종은 아마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미리 또 이런 걸 예측하고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새로운 유전자 편집된 동물 식물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좀 자연스럽게 뭐 박테리아라든지 뭐 미생물, 곤충 뭐 이런 친구들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적응할 수도 있고 과학자들이 좀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바닷속이나 심해 뭐 이런 쪽에서 좀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좀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문어. 축구도 우승팀 잘 맞추지 않습니까? 또 나의 문어 선생님 보시면은 네.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문어가 지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이 문어를 요리할 때 살아있는 채로 요리하지 마라. 뭐 그런 법도 있다고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니까 뭐 맘대로 됩니다. 최상위 포식자 특권이에요. 문어가 이제 최상위 포식자 올라가면 이제 인간을 마음껏 유린할 것이다. 우주전쟁 같은 그 영화들 보면 되게 외계인들이 문어처럼 생겼던데 단순한 상상만은 아닌 거군요. 그것도 이제 반영될 수 있죠. 문어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 촬영하고 밤에 배고프면 인간 숙회 시켜 먹고 야 인간들 요리할 때 걔네 지능 높으니까 산채로 요리하지 마. 꼭 죽이고 요리해. 막 이런 느낌으로. 문어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근데 진짜 웃을 일이 아닌 게 우리 공룡 형님들이 이제 치킨으로만 남아 있잖아요. 그들도 포식자일 때 막 그 영장류 잡아먹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서 우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양념 공룡, 후라이드 공룡 골라 먹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또 공룡에서 유래된 겁니까? 조류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공룡 중에 큰 녀석들은 다 멸종을 하고 멸종하고 작은 친구들만 남아 있는 상태죠. 그걸 우리가 이제 조류라고 부른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닭들이 사실은 과거에 우리를 무차별 잡아먹었던 녀석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막 먹죠. 우리가 복수하고 있는 거다. 없으면 못 살죠. 네. 문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주선이 있어요. 네. 지구는 이미 멸망 직전입니다. 다른 행성으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실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일단 금성은 착륙선 내리는 순간 다 고장납니다. 달 아니면 화성. 달은 근데 진짜 뭐가 없어요. 물도 없고 뭐 식물도 없고 없다며요. 그리고 지구가 맛이 갔으면 달도 이제 지구랑 같이 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쪽도 상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대안은 화성일 것이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우리 태양 행성의 위성들 중에 좀 살만한 게 있을 수 있다. 네. 그것도 있는데 꽤 멀어요. 꽤 멀다. 네. 이 나름의 어떤 지구 멸망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재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지구 멸망 대비 행보인데요. 마치 지구의 멸망을 확신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거는 하와이에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답니다. 이런 행보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규모 공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분들이 뭐 많이 계십니다. 오픈 AI CEO 샘 알트먼 같은 분들, 링크드인 공동 창업자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재력을 갖추신 분들이 나는 살겠다 일단.
이런 아이디어를 좀 짜고 있는 거 봐서는 좀 그럴싸한 상황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 몇 명만 그쵸, 이제 그쵸. 번업해주고. 또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일론 머스크 형님, 일론 머스크. 네, 뭐 언행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시는 분인데 자기는 500년 정도 살려고 계획 중이다. 뭐 지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또 이분이 또 화성으로 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구에서 머무르다가 그대로 멸종하는 것. 하나는 다른 행성으로 가서 여러 행성에서 이제 어떤 행성 다행성종이 되는 것. 둘 다 되게 뭐 어려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돈 많은 어떤 그 대재벌들, 기업인들, 부자들의 인류 멸망 대비에 대한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약간 이 국지적으로 내 근처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간은 결국 죽거든요. 네. 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인간의 생존이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 인류의 생존. 단순히 뭘 만들어서 뭐에 대비하자. 이걸 통해서 뭐 어느 정도 범위를 지키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이 청소년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그레타 툰베리가 반격에 나섰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1%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었는데 정부가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화성 탐사 우주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좀 상류층 부유한 1%만을 좀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또 측면이 있죠. 지금 당장 화성으로 이주를 한다 할지라도 뭐 전 인류가 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아마 혜택을 받는 부분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존재할 거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마 대다수의 인류들 결국은 아마 좀 최상류층만 여러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기후 위기나 뭐 이런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돈을 다 들여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일부라도 살리자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일부를 살리는데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네, 그렇다면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 종말에 대한 지구 멸망에 대한 어떤 시계를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그건 뭘까요? 맞아요. 일단 뭐 반가운 소식은 팬데믹 끝나고 나서 공장이 다시 가동을 되면서 산업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텐데 2023년에 0.7%로 좀 비교적 억제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어떤 화석 연료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 에너지, 뭐 풍력 발전,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것들, 전기차를 보급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굉장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최소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제 활동에서 이제 기업들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탄소, 이 탄소를 상쇄하고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탄소 상쇄. 그러니까 뭐 탄소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정말 직접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냥 탄소 자체를 포집하자. 포집해서 제거하자. 쉽게 말해서 이 탄소를 빨아들여서 돌 같은 데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빨아들여서 붙여버리니까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거죠. 네. 이게 너무 효율적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 30을 붙였어. 근데 이 붙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탄소를 40 발생시켜. 그게 뭐야? 이러면 사실 이 장비를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돌려서 붙이는 데는 신재생 에너지를 써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겠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 그냥 탄소 40 발생시키고 돌리는 것보다 뭐 풍력 발전을 막 엄청난 규모를 돌려야 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싸움인데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탄소 포집에도 꽤 많이 쓰고 그런 부분들을 또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돌린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정말 익숙한 건데 플라스틱 적게 쓰자. 네. 웬만하면 좀 종이를 쓰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소비 문화 자체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물론 이것도 크진 않아요. 그 유원지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들을 이제 다 모아서 가지고 와서 소각시키듯이 기업도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늘 탄소 배출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시 포집해서
경제성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책임을 지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도 앞으로 좀 유용한 또 유의미한 어떤 활동이 될 것이다. 의무를 지어버리는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일 수 있다. 그만큼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라면 반장이 일 제일 많이 하듯이 이 교실에서 반장이 일단 좀 책임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하는 거죠. 네, 햄버거도 돌리고. 자, 탄소 상세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역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상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채널주죠. 서브원 이야기를 살짝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MRO 선도 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을 하고 있고 이 유튜브처럼 관련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이 서브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인상평을 좀 해주신다면? 너무 의미 있는 활동이죠. 네, 인상적인 게 그 MRO 기업의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 물류 차량 전환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이고 사실 이 물류 차량이 굉장히 또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요거를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지금 사실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선도적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실제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자 어떤 대기오염을 줄이자 이러는데 정말 직접적인 고민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럴 때 어떡합니까? 대중들 박수. 이거를 많이 쳐줘야 또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전기차가 그 배터리의 한계에서 이제 소형차들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대형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는 쪽으로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 굉장히 모험인데 사실 번거롭고 굉장히. 네. 자, 주요 감축 수단으로요. 탄소 상세뿐만이 아니라 전기 물류 차량 확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공정 효율화, 또 재생에너지 도입 등 많은 부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탄소 중립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전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체질 변화를 이제 하겠다라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향력을 고려해 본다라면 역시 규모가 큰 기업들이 ESG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구 멸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지구는 괜찮아요. 지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구 멸망이란 단어 쓰지 마. 지구도 기분 나빠. 인류 멸망. 네, 우리는 인류,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살기에 문제가 없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예전에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건 이제 우리를 좀 더 얼마나 편리하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얼마나 적게 일하고 적게 움직이고 뭐 얼마나 안락하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편리하다, 편안하다 보다 우리 인류 자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야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술들은 이제는 방향성이 좀 바뀌었죠.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끝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에너지 싸움이에요. 에너지 싸움. 굉장히 기대하는 부분들이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인데 예를 들어 이제 핵융합 에너지 이게 완성이 되면 지구 안에 태양 같은 에너지원이 만들어집니다. 소위 이제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아크 원자로 같은.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무한한 무공의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탄소 포집기 돌려요. 그러면 온실가스 정리되죠. 그러네요. 끝. 근데 이 기술 자체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일단은. 네. 근데 저는 반드시 된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항상 성공했던 게 뭐냐면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거는 다 해냈어요. 약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직도 안 된 게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보세요. 인공지능.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제일 못하는 거는 인간의 창작 활동이다. 왜냐면 그건 창의성이 필요하니까 하자마자 인공지능들 지금 그거부터 합니다. 우리가 뭐 절대로 컴퓨터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고 예상했던 게 몇 년 전인데 그 알파고가 그렇죠. 바둑 챔피언들을 무참히 그러니까 바둑만큼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둑부터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절대 불가능한 거는 과학자들이 웬만하면 해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실천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대비하는 기업들한테 일단 박수를 쳐줘요. 박수를 쳐주고 그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 영상에도 댓글, 좋아요를 많이 달아야 된다.
그게 박수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네. 얼마 전에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본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자신의 남자친구가 출전한 슈퍼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속했던 팀이 우승을 했고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이 전 세계에 퍼졌죠. 이 사진을 보면서 누군가는 낭만적인 사랑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환경론자들은 이때 테일러 스위프트가 타고 간 그 전용기에 왕복 연료와 배출된 탄소가 몇몇 사람들이 평생 동안 배출할 탄소량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저희는요, 다음 달에 제 3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캐더 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